자, 다음 교재 157페이지에 보시면 열원기기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보일러의 구성이 있습니다. 자, 보일러의 3대 요소는 본체, 연소장치, 그리고 부속장치를 얘기하는데요. 자, 본체는 말 그대로 그냥 보일러의 본체를 말하겠죠. 연소장치는 기름이나 아니면 다른 연료 같은 걸 태우는 부분을 연소장치라고 하는 거고요. 부속장치는 본체와 연소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부속장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재 2번에 보시면 보일러의 부속장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급수는 물이 이제 들어오는 곳이고, 급유는 기름을 넣는 곳이고, 송기는 이제 기체를 이동시키는 장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통풍은 말 그대로 바람, 공기를 넣어줘야 이제 불이 더 잘 붙기 때문에 통풍, 그 다음에 안전장치들, 그리고 분출하는 것들, 압이 높아지면 분출하거나 아니면 굴뚝에서 연기가 분출되거나 그런 장치들, 그리고 계측하는 장치, 또 폐열 회수, 그리고 자동 제어 장치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속 장치에 관련된 문제는 제가 본 적이 없고요. 보일러의 3대 요소 정도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일러의 구분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빠르게 한번 읽어보면 원통형과 수관식, 주철제, 특수보일러 이렇게 4개로 나눠지고요. 각 구분에 따라서 또 형식이 있습니다. 자, 먼저 원통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통형에는 2평과 횡령이 있는데요. 자, 2평 같은 경우는요. 자, 보일러에 버너가 있다고 하면요. 불이 나오는 버너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연소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소실에서는 자, 이렇게 연소된 뜨거운 공기가 이 관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연소된 공기는 그냥 굴뚝을 통해서 올라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수실 안에 물이 담겨져 있으면 뜨겁게 연소된 공기가 올라가면서 물을 데피겠죠. 자,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형식이 원통형에서 2평이라고 합니다. 통 자체가 원통으로 되어 있고요. 세로로 되어 있어서 2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평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횡령. 자, 횡령 같은 경우는 또 노통, 연관, 노통, 연관 이런 식으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자, 노통은요. 자, 역시 또 이렇게 버너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연소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굴뚝이 있겠죠. 그러면 그 위에 수실이 있어서 여기에 물이 차 있으면 여기서 불이 연도되면서 이 물을 끓이겠죠. 그렇게 해서 증기를 뽑아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긴 횡령 방식이 원통형에서 횡령 되겠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얘가 노통 방식이고요. 이렇게 노통만 있어서 노통 방식이고요. 자, 연관 방식이 있는데요. 자, 연관이라는 말 그대로 그냥 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 자, 똑같이 이렇게 연소기가 있고 연소를 시키겠죠. 자, 그런데 이 연소실에서는 또 이렇게 연관이 있습니다. 관이 있고요. 이 관이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로. 자, 처음에 여기서 연소된 공기가 데펴져서 이렇게 갔다가 또 한번 이렇게 지납니다. 그쵸? 연관을 따라서. 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또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연소된 공기가 또 연관을 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굴뚝을 통해서 내보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횡령이면서 연관을 통해서 쭉 가는 요게 횡령 중에서 연관 방식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통 안에 또 물이 담겨져 있겠죠. 자, 요런 배관 사이에 또 물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자, 이 통 안에는 물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데펴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게 연관 방식이에요. 쭉 연관으로 되어 있는 방식. 자, 다음 노통 연관이라는 건 두 개의 장점을 합쳐 놓은 거겠죠. 자, 요렇게 그냥 연소실 있고요. 자, 요런 식으로 여기에서 노통에서 물을 한번 데피고요. 이 연관을 통해서도 또 물을 데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노통과 연관을 같이 섞어 놓은 게 노통 연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요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게만 파악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보일러 부분도 구조를 굳이 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핵심 요약 부분만 봐도 대충 문제는 푸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수관식에서 자연순환식과 강제순환식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그냥 연소된 공기를 순환하는 걸 그냥 자연순환으로 하냐 아니면 강제로 팬을 불어서 순환을 시키냐 그 차이고요. 그리고 구조를 한번 보면 자, 요렇게 버너를 통해서 공기를 연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여러 개 드럼이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드럼이 들어있고 여기에 수배관이 이렇게 연결이 된 거고요. 자, 굴뚝으로 나가면 되겠고 여기에는 드럼이라고 해가지고 물이 차 있습니다.
물이 차 있어서 자, 증기는 이렇게 계속 위로 올라가고 물은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에서 뜨겁게 데펴진 공기가 이 배관과 열교환을 해서 계속 물을 데펴주는 겁니다. 요게 수관식 되겠습니다. 자, 보일러 같은 경우도 수관식이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도 있고요. 구조는 뭐 여러 가지예요. 자, 다른 구조로 자, 이렇게 수실이 있고요. 이렇게 버너가 있어서 연소를 하죠.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여기 수실이 있고 물은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 배관 안에 물이 찰 겁니다. 그쵸? 그럼 여기에서 연소된 공기가 이 방해물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지나겠죠. 그러면서 이 배관과 같이 열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증발한 증기는 수실로 들어가서 위에 뜨게 되고요. 그래서 이 증기는 난방을 하기 위해서 토출을 시키면 되는 거고, 자, 연소된 공기는 이렇게 굴뚝으로 나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수관식이에요. 그래서 자, 같은 보일러 수관식이더라도 얼마든지 구조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어떤 원리, 그냥 어떤 식으로 그냥 물을 데피는구나. 딱 그 정도만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관류식입니다. 자, 관류식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배관이 세로로 나 있고요. 요 안에 물이 찹니다. 요 배관에도 이렇게 물이 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안에서 이 수배관들 가운데에다가 불을 데핍니다. 이렇게 버너가 있어서 가운데다 불을 데펴가지고 여기를 데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증기를 땄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방식이 관류식입니다. 세로로 배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까 2편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버너가 있어가지고 연소된 공기가 이 배관을 타고 위로 가는 반면 관류식은 반대죠. 요 안쪽을 데피게 되고 이 배관 쪽으로 물이 이렇게 차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류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주철제 방식 되어 있는데요. 자, 주철제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이렇게 연소가 되면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연기는 나가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있는 게 주철제 섹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섹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된 거를 여러 개를 조립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개 조립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더 조립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더 추가를 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열교환을 많이 할 수가 있고요. 요 안으로 물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가는 면적을 넓히면서 열교환하는 용량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주철제 같은 경우는 교재에서 보더라도 조립식으로 반입 및 해제, 운반이 용이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빼면 용량을 줄이고 늘리면 용량이 늘어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구조여서 그냥 조립이 가능하다. 그 정도만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일러는 이렇게 원통형과 수관식, 주철제 정도만 대충 파악하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서 특수 보일러라고 하면은 자, 이런 보일러에서 그냥 연료가 조금 특이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특수 액체 보일러 같은 경우는요. 자, 액체 보일러라고 하면 당연히 뭐 그냥 가솔린, 등유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특수 연료 보일러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톱밥 뭐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폐열 보일러라고 하는 건요. 자, 공장 같은 데 가면 이제 용해로나 아니면은 가열로 같은 게 있죠. 쇠 같은 거를 데피고 나서 그 버리는 열 있잖아요. 그 열 갖다가 보일러를 데펴주는 겁니다. 그게 폐열 보일러예요. 그 다음에 뭐 간접, 가열 보일러 같은 경우는 그냥 특징적으로 스케일이 없다. 간접적으로 가열을 하다 보니까 그냥 스케일이 없다. 그 정도 특징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자격증 문제에서 나온다고 하면 원통과 수관식과 주철제 요 세 가지가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일러의 특징 같은 경우는 밑에 핵심 요약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일단 노통을 보시면은 청소 검사 수리가 용이하다.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연관 보일러는 동체 속에 다수의 연관을 설치했다. 요 내용 다 보시면 되고, 노통 연관은 역시 노통과 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열 효율이 좋다. 요것도 다 보시면 되고요. 수관 보일러 같은 경우엔 상하부에 드럼이 있다. 그리고 예열 시간이 짧다. 그리고 보수 및 청소가 곤란하다.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주철제 같은 경우는 1kg 이하의 저압용에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조립식이다. 그래서 해체, 운반이 용이하다. 요 정도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자, 관료 보일러 같은 경우는 초인계, 압력하에서 증기를 얻을 수 있는 보일러로 드럼이 없고 보유 수량이 적어 증기 발생이 빠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관료 보일러는 아까 이런 방식이었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세로로 배관이 나 있어 가지고 요 가운데에서 불을 이렇게 쏴주면서 물이 이쪽에 차 있는 거였죠. 그래서 바로바로 증발하면서 바로 나가기 때문에 담겨있는 수량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아까 뭐 2편 같은 경우는 아예 이 노통에 물이 차 있는 반면, 자, 2편 같은 경우는 아예 요 통에 물이 차 있었고 이 배관에는 연소된 공기만 올라갔었죠. 그래서 보유한 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런 다른 보일러들은. 근데 요런 관료 보일러는 오히려 이쪽에 물이 차 있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물이 적어서 바로바로 불로 이렇게 증발을 금방 시킬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2편 보일러는 수직으로 세운 드럼 내에 연관 또는 수관이 있는 소규모 패키지형이다. 그냥 이렇게 간단한 내용만 파악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보일러의 각종 계산이 있는데요. 자, 다음 4번에 보일러의 각종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1번에 상당 증발량이 나오는데요. 공식이 상당 증발량 G는 539분의 GA 그리고 H2-H1이다. H 같은 경우는 엔탈피를 뜻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보일러기 때문에 597.5 이런 숫자가 아니라 539가 나오는 겁니다. 요거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GA라는 거는 이제 실제 증발량. 그래서 요것도 문제에서 나올 때 그냥 상당 증발량을 구하는 공식에서 그냥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따로 뭐 설명을 해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요런 공식 그냥 외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간단하게 뭐 상당 증발량이라는 거는 증기를 생성해내는 능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냉동기에서는 냉동 능력 그런 것처럼 보일러의 어떤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상당 증발량은 그냥 공식 외워주시면 되고, 자, 물의 증발 잠열 597이 아니라 539를 쓴다. 그거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일러의 열 효율이 나옵니다. 자, 보일러의 열 효율. 효율은 보통 이렇게 N으로 나타내죠. 그리고 사용 연료량 곱하기 저위 발열량 분의, 자, 열 출력인데요. 자, 열 출력과 사용 연료량은 대충 읽어보시면 뭔지 아실 거예요. 그쵸? 열이 출력되는 양, 그리고 사용한 연료의 그냥 양이겠죠. 자, 저위 발열량이라는 건요. 자, 연료 같은 경우도 물에 젖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수분을 어느 정도 머금을 수 있습니다. 뭐 장작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마른 장작이 아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연료가 가진 수분 또는 잡열을 제외한 발열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연료가 있는데 얘가 가진 수분과 어떤 잡열, 데피고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잡열이 일어나요. 이 열량은 따지지 않고요. 오직 이 연료가 발열하고 있는 그 열만 가지고 나타낸 게 저위 발열량입니다. 그게 보일러의 열 효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생소한 저위 발열량 요거만 좀 주의 깊게 알고 계시면은 나머지는 크게 어려울 거 없을 거예요. 당연히 출력이 좋으면 효율이 좋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연료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출력이 많이 나오면 당연히 효율이 좋은 거고요. 근데 좀 특이한 거 저위 발열량이라는 게 있다. 요것만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다음 3번에 보일러 마력이 나오는데요. 자, 보일러 마력은 자, 보일러 마력 해서 bhp라고 하고요. 자, 정의 한번 읽어보면요. 1시간에 100도씨의 포화수 15.65kg을 건포화 증기로 만드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 bhp 보일러 마력은 자, 15.65kg의 물을 자, 100도씨의 물 15.65kg을 증기로 만든대요. 오직 잡열만 보는 거죠. 100도씨이기 때문에 539입니다. 0도씨의 증발 잡열이 597이죠. 그거랑 혼동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계산을 해 주시면 8435kcal/h 라는 열량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보일러 1마력의 열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르게 계산하는 게 보일러 마력이 상당 증발량 나누기 15.65 kg 하면은 보일러의 마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당 증발량이라는 건 그럼 뭐냐? 자, 그 밑에 4번 상당 증발량 면적 해놓고 ED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번에 상당 발열 면적이 나옵니다. 자, EDR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EDR은 방열기의 총 발열량 나누기 자, 표준 발열량인데요. 자, 그냥 말 그대로 발열되는 이제 면적이겠죠.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증기난방의 EDR 같은 경우는요. 1보일러 마력 8435 나누기 650으로 나누면 됩니다. 요게 증기난방의 그냥 표준 방열량이에요. 650이. 그래서 중요한 게 자, 증기의 표준 방열량 같은 경우는 650 kcal/m 제곱 아워다 라는 거를 꼭 외워 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자, 온수 같은 경우 450 kcal/m 제곱 아워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두 개 표준 방열량을 필히 외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증기난방의 EDR은 13m 제곱이고 온수난방은 19m 제곱이다. 뭐 요것도 중요하긴 한데 특히 중요한 부분은 요게 포인트입니다. 상당 발열 면적에서. 그래서 뭐 문제에서는 뭐 증기난방이다. 그 중에서 방열계 총 발열량은 몇이다. 상당 발열 면적은 몇인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럴 경우 방열기의 총 발열량 같은 경우는 문제에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증기난방이라고 하게 되면 이 발열량에다가 당연히 650을 나눠 주셔야 되고요. 문제에서는 이 숫자가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필히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보일러 마력 내용 옆에 난방 설계도에 콘벡터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거 이제 그림을 보시고 그대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똑같은 그림이 나오고 빈칸에 알맞는 것은 하고 그냥 그렇게 문제가 단순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콘벡터 표시 정도는 또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결국 보일러의 각종 계산은 다 외워주셔야 돼요. 다 계산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다 외워주시고요. 자, 교재 159페이지로 넘어가면 보일러 용량이 있습니다. 자, 요것도 그냥 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씩 읽고 넘어갈게요. 자, 5번에 보일러 용량 되어 있는데요. 뭐 전격 출력, 상용 출력, 정미 출력, 방열기 출력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전격 출력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모든 열량을 다 합계한 거예요. 간단하게. 자, 상용 출력 같은 경우는 난방을 할 때 필요한 출력인데 그냥 이론상의 출력이고요. 그래서 예열부하 같은 게 빠진 출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정미 출력은 이제 뭐 마찰 손실 이런 거를 줄인 거라 배관 부하가 없는 거고요. 방열기 출력 같은 경우는 오로지 이제 열을 방열하는 부분에 대한 부하기 때문에 난방 부하와 이제 배관 부하 두 개만 있는 겁니다. 보일러 용량에 이 전격 출력, 상용 출력, 정미 출력, 방열기 출력 이거는 또 문제의 빈도가 좀 많기 때문에 이것도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웅축 수량 이것도 그냥 표준 방열량 나누기 웅축 잡열 하면 구할 수 있다 라는 정도 요 정도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다음 7번에 기타 나오는데요. 인젝터. 자, 인젝터 역할 보시면은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를 이용하여 급수하는 보조 급수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대로 그냥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절탄기는 배기가스의 여열을 이용하여 급수를 예열하는 장치, 그러니까 배기가스, 보일러 같은 데에서 연소를 하고 나서 이제 나가는 열인데 버리긴 아깝잖아요. 그 열을 사용해서 급수를 다시 예열하는 그런 장치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디귿의 폐열 회수 장치의 설치 순서 되어 있는데요. 연소실, 과열기, 제열기, 절탄기, 공기, 예열기, 연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건 한번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소실이 있어가지고 연소를 합니다. 그리고 물은 데펴집니다. 네, 물을 다 데피고 나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 증기 같은 경우는 열이 상당히 높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연소실을 지나서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다가 배관을 꼬아요. 그럼 첫 번째로 있는 게 과열기. 요런 거는 그냥 실내로 보내서 실내 난방을 하는데 쓸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는 게
제열기. 요거는 이제 발전소나 그런 데서 뭔가 터빈을 돌릴 때 터빈에 어떤 증기가 떨어졌을 증기의 온도가 떨어졌을 때 그걸 다시 제열기 갖다가 올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열기는 이제 터빈 같은 거를 다시 돌릴 때 쓰고요. 자, 그 다음이 절탄기인데요. 절탄기는 요 통에 급수되는 물이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한번 예열을 하고 보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기 예열기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연소실로 들어가기 전에 공기를 한번 데펴서 어차피 버리는 열이니까요. 그걸 한 번 더 이용을 해서 데핀 다음에 안으로 넣어주면 효율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폐열 회수 장치 설치 순서는 과열기, 제열기, 절탄기, 공기 예열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일러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면요. 일단 교재 159페이지의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일러의 용량을 결정하는 전격 출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적당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전격 출력은 그냥 모든 부하가 다 있었죠. 그래서 보기 4번에 난방부하, 급탕부하, 배관 손실부하, 예열부하 다 나와 있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보일러 용량 부분에서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뭔가를 더 설명할 게 없어요. 문제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고요. 이렇게 문제가 단순하게 나오는데 제가 디테일하게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시간 낭비죠.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외워주시는 게 제일 빠르고 편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자, 상당 발열 면적 EDR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것은 하고 나왔는데요. 자, EDR은 간단하게 방열기의 총 발열량에서 표준 발열량을 나눈 값이었고요. 자, 증기 같은 경우는 뭐 단위를 까먹더라도 일단 650이라는 숫자는 꼭 기억은 해주세요. 근데 킬로, 칼로리 퍼 미터 제곱 아워 였다는 거는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긴 좋은데 650이라는 숫자는 무조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온수일 경우에는 450이었죠. 요거만 일단 기억하고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방열기에 전 방열량을 연료 연소에 따른 방열 면적으로 나눈 값 아니죠. 자, 면적은 일단 EDR이 면적이기 때문에 면적이랑은 상관없습니다. 나눈 게 그쵸? 자, 2번 전 방열량을 보일러 수관의 방열 면적으로 나눈 값 아니죠. 3번 전 방열량을 표준 방열량 값으로 나눈 값. 네,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너무 단순하게 나와요. 그쵸? 제가 뭐 길게 설명할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는 사실 그냥 핵심 요약 부분만 봐도 문제 풀기는 쉽습니다. 자, 다음 교재 160페이지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보일러 종류에 따른 특성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하고 나오는데요. 자, 1번의 주철제 보일러 같은 경우는 분해 조립이 용이하다. 맞았죠? 여러 가지 이제 섹션이 있어가지고 조립이 가능했고요. 자, 노통 연관 보일러는 수질 관리가 용이하다 되어 있는데요. 자, 교재 핵심 요약에서도 보시면 청소, 검사, 그리고 수리가 용이하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만 바로 아시면 문제 푸실 수 있고요. 자, 3번의 수관 보일러 같은 경우는 예열 시간이 짧고 효율이 좋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뭐 다른 특징 딱히 필요 없습니다. 수관 보일러의 제일 좋은 점은 그냥 예열 시간이 짧고 효율이 좋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라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런 식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4번 관유 보일러는 보유 수량이 많고 설치 면적이 크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관유 보일러의 특징은 보유 수량이 없어가지고 증기의 발생량이 빠르다 였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시면은 매 시간마다 50톤의 석탄을 연소시켜 압력 80kg 포스퍼 센티미터 제곱 온도 500도씨의 증기 320톤을 발생시키는 보일러의 효율은 하고 나왔는데요. 그리고 조건이 붙었습니다. 단 급수 엔탈피는 120.25kcal/kg, 발생 증기 엔탈피는 812.6, 석탄의 저위 발열량은 5,500kcal/kg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원하는 답은 보일러의 효율이에요. 자, 조건 보겠습니다. 자, 석탄이 곧 연료죠. 연료를 연소시키는 양이 시간마다 50톤이래요. 50톤 퍼 아워겠죠? 일단 이렇게 조건을 보시고, 자, 압력 80 kg 포스퍼 센티미터 제곱이고요.
자, 증기 온도가 500도씨고요. 발생 증기량이 320톤 되고요. 자, 저희 발열량 같은 경우는 5,500 kcal per kg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사용해야 될 공식이, 자, 보일러의 열 효율 같은 경우는 사용 연료량 곱하기 저희 발열량 분의 열 출력, 이 공식을 쓰면 되겠죠? 자, 따라서 사용 연료량 같은 경우는 50톤이래요. 즉 5만이겠죠. 5만 킬로. 그리고 저희 발열량은 이제 5,500 나왔습니다. 그런데 열 출력이 없어요. 그쵸? 그러면 이 나머지를 가지고 열의 출력을 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이 값을 먼저 구하고 나서 나머지 두 개 그대로 대입을 해서 효율을 구해라 라는 건데요. 자, 교재 158페이지 보일러의 열 효율 공식을 보시면 열 출력 같은 경우, 자, 열 출력 Q는 자, GA 곱하기 엔탈피 차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대처가 됐었죠. 자, 그럼 여기서 GA는 증기의 발생량입니다. 즉 320톤이 되겠죠. 그리고 엔탈피 같은 경우는, 자, 뭐가 먼저 올지 모르면 일단 그냥 큰 놈에서 작은 놈 빼세요. 그래서 여기가 발생 엔탈피, 그리고 여기가 급수 엔탈피,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요. 먼저 열 출력은 320톤, 10의 3승이죠. 자, 그리고 812.6 마이너스 120.25가 되는 거고요. 나누기 사용 연료량 50톤이죠. 50 곱하기 10의 3승이죠. 그냥 5만이라고 적으셔도 돼요. 근데 50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적어주시고, 저희 발열량 같은 경우는 5,500. 자, 그러면 여기에서 증기 온도와 압력, 요건 뭐냐? 네, 필요 없는 값입니다. 자, 이런 숫자들 중에서도 뭐를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가 있냐? 요것도 이제 문제를 푸는 어떤 열쇠인데요. 자, 이거는 공기조화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서도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곤란해서 푸실 수 있으면 푸시고, 어려우시면 그냥 제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0.81 정도가 나오고요. 곱하기 100 해주시면 81%가 나오죠. 자,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 보시면은 건물의 시간당 최대 예상 급수량이 2000kg per hour일 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급탕용 보일러에서 필요한 가스 소모량은 하고 문제를 냈고요. 그리고 조건이 급탕온도 60도씨, 급수온도 20도씨, 도시가스 발열량 15,000kcal per kg, 보일러의 효율은 95%이며 열 손실 및 예열부하는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스 소모량이라는 건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급탕용 보일러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스는 사용 연료가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답은 사용 연료의 양을 구하는 게 일단 답을 구하는 거고요. 자, 조건 보겠습니다. 시간당 최대 급탕량 보시면 2000kg per hour 라는 급탕이 나오고요. 자, 어떻게 보면 얘가 이제 출력이 되는 거겠죠. 자, 2번 탕온도 60, 자, 60도씨고요. 급수 온도 20도씨가 됩니다. 자, 따라서 20도씨의 물을 60도로 데핀다는 뜻이에요. 자, 4번 도시가스 발열량이라는 건 연료의 발열량을 뜻하겠죠. 이건 곧 저위 발열량과 같은 뜻이 됩니다. 그래서 15,000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저위라는 말이 없고 그냥 발열량 있으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효율 95%. 자, 이렇게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열 효율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열 효율은 열 출력 나누기 사용 연료량 곱하기 저위 발열량 이었고요. 자, 그럼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열 출력이라는 건 결국 전체 열량을 뜻하는 거고요. 즉, 저희가 하는 공식에서는 그냥 Q를 썼거나 아니면은 GA 하고 엔탈피 차 요렇게 구했었습니다.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 연료량, 자, 기호로는 GF였습니다. 요렇게 내려오고, 자, 저희 발열량 HL 요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엔탈피가 없어요. 그쵸? 자, 그런데 요 값 냉동공학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G, C, 델타 T
요거는요, G 곱하기 엔탈피 차로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엔탈피는 곧 비열에다가 온도차를 곱한 그 값이 곧 엔탈피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엔탈피 차는 비열과 온도차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G는 그대로 용량이 나오는 거고요. 자, 이러면 이제 대부분 열쇠가 많이 풀렸는데요. 자, 이 공식을 다시 갖고 와서, 자, 그러면 사용 연료량 보겠습니다. 사용 연료량을 현재 구하는 거고요. G, F를 구해야 되고, 현재 효율 0.95가 나온 상태고요. 자, 곱하기 저희 발열량 15,00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자, 급탕량 킬로그램이죠. 급탕량에다가, 자, 물의 비열 1이었죠. 그 다음에 온도차 60-20 요렇게 해주시면 전체 열량이 나오잖아요. 요게 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만 해서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 자, 요거 두 개는 그냥 바꿔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GF는 0.95. 자, 요렇게만 해서 그냥 계산기 두드리시면 바로 답 나오겠죠? 자, 그리고 0.95가 왔으니까 곱하기 100은 빼고요. 뭐 얘가 95가 온다면 당연히 곱하기 100이 들어가는데요. 0.9로 왔으니까 곱하기 100은 빼서 계산을 해 주시면 5.61 kg/h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5.6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보일러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 자, 이런 문제 보시고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문제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고요. 전체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문제. 온수 보일러의 상당 방열 면적이 110m 제곱일 때 환산 증발량은 하고 나왔는데요. 자, 이 문제는 간단해 보이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일단 요게 환산 증발량이라는 게, 자, 상당 증발량이랑 그냥 같은 소리예요. 같은 그냥 증발량으로 일단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공식이 100도씨 물의 증발 잠열에다가, 자, 실제 증발량 곱하기 엔탈피 차였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결국 요게 Q, 열 출력이 됐었고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열 출력 같은 경우는 또, 자, EDR, 상당 발열 면적에다가, 자, Q, 그냥 표준 방열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곱해 주셔도 열 출력이 나온대요. 그리고 539 그대로 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또 하나를 외워주시면 요런 응용 문제를 하나 더 가져가시는 거고요. 복잡하다 싶으시면 그냥 요거 제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대로 대입만 해보면요. 539분의, 자, EDR 그냥 110 나왔죠. 그 다음에 표준 방열량. 자, 문제에서 온수 보일러라고 나왔기 때문에, 자, 온수 보일러는 450입니다. 그쵸? 증기였으면은 여기가 650이 됐을 거예요. 그쵸? 요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자, 91.8 kg/h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EDR 이라는 걸 보면요. 방열기의 총 방열량이라고 나오고요. 그 밑에가 표준 방열량이었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결국 방열기가 있어요. 방열기에서 나오는 전체 방열량이라는 거는 결국엔 이 방열기가 가진 전체 열량을 뜻하는 거예요. 얘가 출력시킨 열이 곧 방열기의 전체 방열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곧 열 출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 출력을 구할 때는 EDR 그 면적에다가 표준 방열량을 곱해 주시면 열 출력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방금 문제가 이런 원리로 해서 열 출력을 구해서, 자, 요 식으로 구한 겁니다. 사실 표준 방열량에다가 전체 면적을 곱하면 결국엔 그 방열기가 가진 전체 열의 출력 양을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열 출력 그걸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식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고요. 자, 그래서 답은 일단 1번 되겠습니다. 자, 복잡하시면 이런 문제는 제끼셔도 됩니다. 자, 다음 교재 161페이지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보일러의 종류 중 원통 보일러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원통 보일러면 2평, 그리고 횡령,
그리고 횡령 중에서는 노통과 연관 그리고 노통 연관 이렇게 있었죠. 자, 그래서 답은 1번 폐열 보일러 되겠습니다. 폐열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 보일러 쪽에 속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보시면은 수관식 보일러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1번에 드럼이 자가 구조상 고압 대용량에 적합하다. 자, 교재 157페이지 보시면은 자, 수관식 보일러의 특징, 상하부에 드럼이 있고 그 사이를 고압에 강한 다수의 수관으로 연결한 구조라고 되어 있죠. 자, 고압에 강하대요. 따라서 고압 대용량에 적합하다라는 말은 일단 말이 맞고요. 그 다음에 구조가 복잡하여 보수 청소가 곤란하다. 이것도 특징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열 시간이 짧고 효율이 좋다. 이것도 아까 문제에서 나왔던 거고요. 자, 4번에 보시면 보유 수량이 커서 파열 시 피해가 크다 돼 있는데요. 자, 수관 보일러 같은 경우는 상하부에 드럼이 있고 그 사이를 고압에 강한 다수의 수관으로 연결된 구조이며 예열 시간이 짧고 효율이 좋아 보유 수량이 적어 파열 시 피해가 적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보유 수량이 적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문제 보시면 다음 그림의 난방 설계도에서 콘벡터의 표시 중 F가 가진 의미는 하고 나왔습니다. 자, 콘벡터 같은 경우는 교재 158페이지의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고요. F 같은 경우는 형식,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일러 관련해서 일단 내용이 다 끝났는데, 자,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은 보일러의 각종 계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산식을 외워주시고 푸실 수 있으면 그냥 과감하게 푸시면 되는 거고요. 특징도 그냥 교재에 나온 요약 부분만 그냥 알고 넘어가 주시면 웬만한 문제 풀 수 있기 때문에 보일러 쪽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구조에 대한 문제는 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구조를 직접 그림으로 그려서 그려드리긴 했는데 사실 뭐 구조까지는 파악 안 하고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11번에 열펌프가 나왔는데요. 자, 열펌프 같은 경우는 냉동공학 시간에도 나왔었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요.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가 있으면요. 증발기에서 찬바람 나오고 응축기에서 뜨거운 바람 나오잖아요. 응축기의 뜨거운 바람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 게 열펌프입니다. 영어로 히트펌프라고 해요. 실무에서는 이제 히트펌프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핵심만 이렇게 적은 거고요. 자, 성적 개수는 3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냉동기가 2점 몇 이렇게 되어 있고요. 히트펌프 같은 경우는 냉동기 성적 개수에다가 플러스 1 하면은 열펌프의 성적 개수였죠. 그래서 3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열펌프의 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열원이라는 거는 자, 이 응축기가 열을 내기 위해서는 압축기에서 발생된 열도 있지만 요건 극히 드물고요. 실제로 이 증발기에서 어딘가에서 열을 흡수해서 냉매로 끌고 와서 응축기에서 방열을 해야 되죠. 자, 따라서 증발기에서 흡수할 수 있는 응축기에서 열을 내기 위해서 증발기에서 열을 흡수하는 그 열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수열원. 증발기를 순행식으로 쓰면 흐르는 물의 열을 그대로 흡수를 해서 응축기로 갖고 가면 되겠죠. 자, 또 하나 공기열원. 자, 공랭식 증발기를 써가지고 주변에 따뜻한 공기와 열 교환을 해서 그대로 가져가면 되겠죠. 자, 태양열원. 자, 태양의 열을 모아서 증발기에다가 모아서 가져가는 방법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지열원. 지열원 같은 경우는요, 증발기의 배관을 이렇게 땅이 있다고 하면 땅 깊숙한 곳에다가 이렇게 돌려서 땅의 열을 그대로 흡수해서 갖고 올라오는 거고요. 폐수열원은 말 그대로 그냥 폐수를 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종류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연습 문제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면, 자, 첫 번째 문제, 열원에 따른 열펌프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하고 나옵니다. 자, 물대공기 있고요. 수열원과 공기열원 있었죠. 자, 태양열 이용 열펌프 있었습니다. 자, 3번에 현열을 이용한 열펌프 없었고요. 자, 4번에 지중열 이용 열펌프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중열이라는 게 결국 지구에 있는 땅에 있는 열을 이용한다 라는 겁니다. 그게 아까 열펌프 열원 중에 4번 지열원에 해당되는 거였고요. 자, 그래서 답은 일단 현열 이용 펌프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하나의 장치에서 사방 밸브를 조작하여 냉난방 어느 쪽도 사용할 수 있는 공기조화용 펌프는 하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공기조화용 펌프는 하고 나와가지고 괜히 물펌프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결국 사방 밸브와 냉방과 난방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열펌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냉방과 난방을 바꾸는 밸브 나오면 무조건 사방 밸브 또는 4A 밸브 이런 걸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사방 밸브와 냉난방 이런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1번에 열펌프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열을 이용하는 열펌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고 나왔는데요. 자, 지하수 이용 열펌프. 자, 이렇게 지구 땅에 보시면은 지하수가 흐르죠. 근데 지하수가 흐르는 곳에 이렇게 배관이 있으면 이 지하수에 의해서 열원을 쓸 수 있겠죠. 일단 땅 속에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지열원은 땅 속에 배관을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2번은 건너뛰고요. 3번을 먼저 보시면 자, 지표수 이용 열펌프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표수라는 거는 그냥 지구 표면 얘기하는 겁니다. 지표가 이제 지구의 표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구 표면에 있는 물 그런 걸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요 물도 당연히 열원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중열, 이 땅 안이 갖고 있는 어떤 열 그걸로도 가능하고요. 자, 폐수라는 거는 지열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지열이라는 건 이제 이 땅에 관련된 어떤 열원을 이용하는 거고요. 폐수는 그냥 말 그대로 어딘가에서 버리는 물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열펌프 부분도 문제가 이렇게 좀 단순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 교재 162페이지에 12번에 열교환기가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증기대 물 또는 물대 물 열교환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1번에 원통 다관형 열교환기가 나오는데요. 자, 동체 내 여러 개 관을 삽입하여 조립한 열교환기로 관내 수속은 1.2m/s 이하로 한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을 적었습니다. 자, 이유는요. 원통 다관형 냉동공학에서 분명히 공부하셨을 거예요. 쉘 앤 튜브 타입입니다. 그래서 냉동공학 쪽 공부를 하셨으면 이미 숙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공기조화에서 또 양을 방대하게 늘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적었고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당연히 냉동공학 쪽 공부하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 넘어가고요. 자, 다음 교재 163페이지에 자, 판형열교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 판형열교환기는 냉동공학에서 나왔던 그 판형하고는 좀 다릅니다. 개념이. 자, 정면에서 보시면 구멍이 4개가 나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증기대 물 뭐 이런 식으로 열교환을 한다고 치면요. 자, 이렇게 증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위로 나오게 됩니다. 증기가. 그리고 물은 증기가 들어간 것과 반대 위에서 물이 들어가고 아래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는 방식으로 대양류 방식으로 열교환을 해요. 자, 그럼 얘가 옆에서 봤을 때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자, 요렇게 들어간 게 요렇게 옆으로 오겠죠. 그러면은 일단 제가 판을 좀 두껍게 그리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얇은 판이 여러 장 있는 거예요. 자, 얇은 판이 요런 식으로 여러 장 있다고 하면요. 이 배관은 안에서 이렇게 쭉 자, 끝까지 다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자, 먼저 물을 보겠습니다. 물은 위에서 들어가서 아래로 나오게 되어 있죠. 자, 첫 번째로 물이 요 배관에 들어간다고 쳐요. 요 배관입니다. 요 배관이 아니라 요 배관 기준으로 보면 자, 요 안에 있는 배관 내를 쭉 돌아다니다 보면은 먼저 물은 첫 번째 배관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쪽에 물이 찹니다. 그리고 뒤로 또 넘어가는데 두 번째 칸에서는 구멍이 안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 가지고 세 번째 칸에도 물이 차요. 그리고 또 한 칸 건너뛰어서 세 번째 칸에도 이렇게 물이 찹니다. 자, 요게 이 물배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자, 증기는 밑으로 들어가죠. 자, 밑으로 들어간 배관은 첫 번째는 그냥 건너뜁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구멍이 뚫려가지고 두 번째에 증기가 이렇게 차요. 그리고 세 번째 건너뛰어서 네 번째에도 이렇게 찹니다. 구멍이 뚫려서. 그래서 위로 이렇게 나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즉 판형 열교환기라는 건요, 얇은 판을 여러 개 붙인 형태의 열교환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스테인리스 강판에, 자, 겉에가 스테인리스 아주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처음과 요 끝부분은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양쪽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리브형의 골로 만든 전열판 여러 장을 겹쳐서 나열해서 볼트로 연결시킨 열교환기로 원통 다관형보다 열 관유율이 3에서 5배 정도이므로 열 교환 능력이 매우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어떤 구조만 아시면 돼요. 자, 열교환기에서 이제 판형 열교환기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요, 대부분 문제에서 전열판 여러 장을 겹쳐서 붙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 나오면 무조건 판형 열교환기 골라주시면 돼요. 어렵게 내용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요거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열 관유율이 원통 다관형보다 3배에서 5배 좋다, 요런 내용도 필요 없고요. 그냥 전열판 여러 장 겹쳐서 만든 거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것만 알고 계셔도 되고요. 자, 다음 3번에 스파이럴형 열교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내용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스테인리스 강판을 스파이럴형으로 감아 그 끝부분을 용접한 열교환기로 설치 장소를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유체가 있겠죠. 그냥 물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흘러서 나가겠죠, 물이. 자, 그럼 뭐 요 부분에서는 증기가 들어간다고 쳐요. 그럼 증기가 쭉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배관 하나 내서 이렇게 밖으로 빼서 나가면 되겠죠, 증기가. 그럼 서로 반대로 쭉 회전을 하면서 열교환을 하겠죠. 요게 스파이럴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충 그냥 요런 원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1번의 전열교환기 보시면 현열과 잡열까지 교환하는 열교환기로 회전식과 고정식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회전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자, 요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요렇게 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요렇게 통이에요, 통. 자, 요렇게 생긴 어떤 원통이 있는데, 자, 일로 처음에 공기가 들어가고, 또 여기가 실내라고 하면요, 실내에서 들어왔다가 또 나가는 공기가 있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뭐 팬으로 불고요, 여기서도 뭐 팬으로 이렇게 빨아도 되고요. 자, 요런 구조로 공기가 이 안을 통과할 때 이 전열교환기가 회전을 합니다. 그러게 되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공기가 들어갔던 공기와 나가는 공기가 서로 열교환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공기가 서로 열교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돌아가면 회전식이고요, 그냥 멈춰 있으면 고정식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원리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 밑에 현열교환기, 배기의 열 회수를 위해 도입 외기를 가열하는 열교환기로 열 회수용으로 쓰인다 라고 되어 있고요. 회전용과 히트파이프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열 교환기 중에서 이제 히트파이프라는 게 나왔는데요. 회전용은 방금 본 거고요. 자, 히트파이프 같은 경우는요, 자, 일단 구조를 잠깐 또 읽어보면요, 밀봉된 용기와 위크 구조체 및 증기 공간에 의하여 구성되며 파이프 내부에 작동유체를 삽입, 밀봉하고 파이프 한쪽을 가열하면 작동유체는 증발하면서 증발에 필요한 잡열을 흡수하고 증발된 증기는 저온부로 이동하여 응축되면서 저온부에 열을 공급하는 원리로 길이 방향으로 증발부, 응축부, 단열부로 구분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히트파이프는요, 단순하게 그냥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치고요, 안에 작동유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그냥 가열했다고 쳐요. 가열을 하는데, 그러면 가열이 되니까 여기서는 증발이 되겠죠. 그래서 압이 높아지면서 증기가 다른 쪽으로 가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증발부가 되는 거고요. 자, 이쪽에서는 안쪽에 좁은 통로를 통해서 갑니다. 좁은 통로를 가게 되면 마찰에 의해서 당연히 압력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응축이 돼요. 그러면 응축이 된 물은 다시 요 끝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또 증발이 되고, 요거를 요 안에서 계속 반복을 합니다. 요게 그냥 히트파이프예요. 그냥 파이프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증발과 응축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자, 그래서 한쪽이 계속 가열만 해주면, 자, 증발과 여기 응축을 계속 반복하면서 열교환이 계속 돼서 이 파이프에
양쪽 열을 이제 이용하는 거겠죠. 자, 요런 원리인데요. 그냥 뭐 단순하게 어떤 전자기기 같은 데에서 예를 들어서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장치예요. 뭐 예를 들어 CPU 같은 겁니다. 여기다가 파이프가 와요. 그럼 여기는 가열이 되겠죠. 그럼 얘가 쭉 파이프가 어딘가로 이렇게 쭉 가면서 여기서 증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압력에 의해서 어떤 좁은 관을 통과를 하면서 얘가 또 차가워지겠죠. 그러면서 다시 차가워진 게 다시 일로 옵니다. 그러면서 이 열을 계속 식혀주겠죠. 알아서 이 안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한쪽만 가열을 해주면. 그래서 이게 히트파이프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열교환기 부분에서 중요한 품목은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판형 열교환기 그거하고 이 공기 대 공기 열교환기 중에서 히트파이프 요 두 개가 특히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아주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일단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면요. 자, 첫 번째 문제로 증기 대 물 또는 물 대 물 열교환기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열교환기 중에서 증기 마이너스 물 또는 뭐 물 마이너스 물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이 나오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 이렇게 열교환기에서 한쪽이 증기고 다른 한쪽이 물이면 그냥 증기 대 물 또는 물 대 증기 그냥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둘 다 물이면 물 대 물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증기 대 물 또는 물 대 물 열교환기 종류가 아닌 것은 했는데요. 이번에 전열교환기 같은 경우는 공기 대 공기였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보시면요. 좀 길어요. 밀봉된 용기와 위크 구조체 및 증기 공간 어쩌고저쩌고 막 나옵니다. 자, 근데 이 히트파이프에 대해서 다 외우기가 어렵죠.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근데 히트파이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요. 대부분 밀봉된 용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구조체가 위크 구조체로 되어 있다 라는 것. 요 두 가지만 외우시면 웬만큼은 다 답이 히트파이프예요. 히트파이프 문제에서 대부분 밀봉된 용기나 위크 구조체 요건 대부분 따라옵니다. 그래서 내용 전체적으로 좀 외우기보다는요. 그냥 원리만 잠깐 좀 보시고 자, 밀봉된 용기와 위크 구조체다 요 정도만 외워주시면 문제 푸는데 수월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답은 3번 히트파이프가 되는 거고요. 자, 교재 164페이지 첫 번째 문제를 또 보시면 자, 스테인리스 강판을 와류형으로 감아 그 끝단을 용접으로 밀봉하고 파이프 플랜지 이외에는 가스켓을 사용하지 않으며 주로 물대물에 주로 사용되는 열교환기는 되어 있습니다. 자, 와류형으로 감았대요. 자, 와류형으로 감은 거 스파이럴형 있었죠? 그래서 스파이럴형을 다른 말로 와류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은 히트파이프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왔는데요. 자, 아까 내용에서 읽어보신 것처럼 한쪽을 계속 가열했을 때 그 안에 작동 유체가 상전이 증발이 됐다가 응축이 됐다가 그런 상전이 어떤 현상을 이용하는 거였죠. 자, 따라서 일단 1번을 먼저 보시면 등온성이 풍부하고 온도 상승이 빠르다 되어 있는데요. 한쪽을 가열했을 때 당연히 작동 유체 쪽으로 열이 금방 전달이 돼야겠죠. 증발이 바로바로 돼줘야 되니까. 따라서 온도 상승이 빠른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2번 제끼고 3번 보시면 구조도 굉장히 간단했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도 설명에서 나온 것처럼 증발부, 응축부, 단열부로 구성되어 있다. 맞는 말이죠. 따라서 답은 일단 2번인데요. 자, 일단 사용 온도, 영역에 제한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안에 갇혀있는 작동 유체로만 작동하다 보니까 광범위하게 이용하긴 당연히 어렵겠죠. 그리고 안에 압력 손실은 작습니다. 안에 아예 밀폐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압력 손실은 적고요. 자, 지금 이 히트파이프 문제 같은 경우는 히트파이프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렵게 나온 문제입니다. 자, 히트파이프 웬만하면요. 그냥 밀봉된 용기와 위크 구조체 그 두 가지는 대부분 문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그냥 위주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넘어가시면 자, 다수의 전열판을 겹쳐놓고 볼트로 연결시킨 것과 판과 판 사이를 유체가 지그재그로 흐르면서 열교환 능력이 매우 높아 필요 설치 면적이 좁고 전열관의 증감으로 기기 용량의 변동이 용이한 열교환기는 하고 나왔는데요. 자, 제가 문제에서 여러 개 판을 겹친다 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판형 열교환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답은 판형 열교환기인데 자, 보기에서 보면 판형이라는 말이 없죠. 자, 판을 영어로 하면 플레이트입니다.
그래서 플레이트 들어간 1번 플레이트형 열교환기가 판형 열교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 163쪽에도 판형 열교환기 안에 보시면 플레이트 타입이라고 영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영어로도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상으로 공기조화 기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